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스페인의 정복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스페인이 아즈텍 잉카를 다 정복하고 이제 정복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사람을 심는 식민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 들어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옛날에 원주민 문명이 있었던 이런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죠?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좀 놀랍고도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독립이 되고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구조들이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그 식민지화하면서 바꾸어 놓는지 그 모습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은요, 이 왕실이 주도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왕실이 돈이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왕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 아즈텍 잉카의 정복은 실제로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는 봐서 이 그런 개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정복자들은 스스로 자기 돈을 내어서 거기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 있고, 왕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왕실에게 이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복자들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베데스코 페로 노 쿰플로. 왕실에 복종은 한다. 그러나 이 왕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왕실은 그걸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초기에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그래서 왕실은 이제 이 정복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법들을 이제 그 통치 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디아스 자문위원회예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 왕실 직속으로 있었던 기구예요. 인디아스 자문위원회. 요거는 인디아스, 그러니까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때는 스페인 사람들도 여기를 그냥 인도라고 불렀어요. 인디아스. 그 스페인의 귀족들끼리 모여서 이 인디아스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사실상 입법부 기관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걸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식민지 통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실 밑에 통상원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식민지와의 어떤 그 교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통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는 이 식민지와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니까 그걸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식민지와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니까 그 일부 왕실에서 허가된 상인들만 그 교역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익의 얼마를 왕실에게 납부하게끔 하는 뭐 그런 구조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관할하는 기구가 통상원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왕실 직속에다가 그런 두 기관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식민지에는 어떤 기관을 두느냐? 식민지에서 초기에 제일 중요했던 기관은 아우디엔시아라고 합니다. 아우디엔시아는 인디아스 자문위원회가 입법부 역할이라면 여기서 만들어진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법부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가 바로 아우디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재판소였죠. 그죠? 재판소 같은 곳이었고, 여기서 뭐 검사, 판사 다 있는 곳이죠. 자, 이 아우디엔시아를 보면,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들이 아우디엔시아예요. 아우디엔시아를 보면 첫 번째 만들어졌던 아우디엔시아가 산토 도밍고 아우디엔시아야. 그 관할 구역은 요걸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하고 이 남미의 북쪽 지역들하고 요 지역에서 관할되는,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아우디엔시아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아우디엔시아가
1527년에 멕시코 아우디엔시아, 요 멕시코 요 지역을 관할하는 멕시코 아우디엔시아. 그 다음에가 1510, 요게 두 번째네요. 1518년에 산타페 데 보고타 여기 있는 그 누에바 그라나다 아우디엔시아가 여기가 있었고요. 조금씩 이제 밀려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멕시코 아우디엔시아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나마 아우디엔시아가 1538년에. 그러니까 식민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오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가 1543년에 요 리마 아우디엔시아 잉카 지역에. 그 다음에 여기 1543년에는 과테말라 중미의 아우디엔시아가 또 하나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북쪽 지역에 누에바 갈리시아 아우디엔시아가 생겨나고, 중심지가 구아달라라였어요. 멕시코의 지금 두 번째로 큰 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에콰도르, 현재 에콰도르 키토 아우디엔시아, 그 다음에 칠레 아우디엔시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르카스 아우디엔시아, 이렇게 해서 쭉 발전. 이렇게 해서 식민지 지역을 다 이제 아우디엔시아가 관할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왕령이라는 걸 두는데요. 부왕은 뭡니까? 왕이 있고 부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고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듯이 왕이 있고 부왕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에는 왕이 있으면 식민지에 부왕을 2명을 둬요. 식민지에 부왕을 2명을 둡니다. 그게 하나가 어느 부왕이냐면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멕시코, 중미, 그 다음에 여기 카리브까지 포함하는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요 부분이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에요. 누에바는 새로운 거는 뉴 스페인 부왕령이죠. 그죠? 신 스페인 부왕령,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거, 파나마부터 해서 이 남미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이 지역을 리마 부왕령, 본부가 리마였어요. 본부가 리마고 리마 부왕령.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본부가 멕시코였죠. 그죠? 여기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 이렇게 두 개의 부왕령을 둬요. 그러니까 식민지대 제일 중심지는 멕시코하고 여기 페루의 리마였죠. 그죠? 원래는 이 쿠스코여야 되는데, 멕시코는 아스텍의 수도가 있었던 테노치틀란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잉카의 수도가 있었던 곳은 쿠스코인데, 왜 쿠스코 안 하고 리마에 왔냐면 쿠스코가 해발이 3,300m 넘어서 사람들이 3,000m 넘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쿠스코 가니까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일로 해변가로 내려온 것 같아요. 리마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왕령이 있었고 그 부왕을 파견했다. 요거는 오늘날의 이제 행정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우디엔시아가 이 오늘날 중남미 각 국으로 나누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요 아우디엔시아. 요 아우디엔시아 구역으로 나중에 보면 나라들이 이렇게 주로 나누어져요. 그죠? 출발이 되는 게 바로 아우디엔시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쪽 지역들 보면요. 요 선이 뭐냐 하면, 요 선은 라인, 그죠? 트라타도 데 토르데시아스 조약선이에요. 이게 1494년인데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1492년이잖아요. 발견하고 나서 이제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이제 유럽이 있고 뭐 아프리카가 있다 하면 이쪽에 이제 아시아가 있고, 그죠? 이 서로 이제 포르투갈이 견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아시아로 이미 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죠? 아시아에 제일 먼저 발을 들인 나라가 포르투갈,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이 스페인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탐이 나는 거죠. 탐이 나고 이래서 이 교황한테 가서 여기를 우리가 좀 우리도 차지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 아니 니들은 이 아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으로 가라 하면서 대서양에다가 여기다 줄을 쫙 꺼줘요.
그러면서 이쪽은 그러면 포르투갈이 정복해서 가톨릭을 전파하고 이쪽은 스페인이 정복을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가톨릭을 전파해라 하면서 교황이 그 당시에만 힘이 있었으니까 교황이 그 선을 꺼주거든요. 근데 이 포르투갈이 교황한테 가서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뭐 어떻게 좀 바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선을 2년 만에 옮겨요. 옮겨가지고 옮겨서 여기다가 선을 꺼요. 1494년에. 그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죠?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 땅을 만들었지만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 막 엄청난 귀족들한테 엄청난 땅을 여기 9등분해서 이 큰 땅을 오늘날 브라질이 큰 땅을 해변가에 9등분해서 이 땅을 전체를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오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와서 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그 팔로 브라질이라고 그 붉은색 염료가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팔로. 브라질은 붉은이라는 뜻이고 팔로는 나무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붉은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거기서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붉은 이런 뜻이에요. 붉은 이런. 그러니까 팔로 브라질만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팔로 브라질 뭐 가져와서 자기 나라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브라질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요 북쪽 지역에 사탕수수 농장을 하면서부터 브라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부터 노동력이 필요해서 점차적으로 그 노동 뭐 아프리카 노예도 데려오지만 또 원주민 사냥을 위해서 이 안쪽으로 막 아마존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브라질이 차지해버린 거죠. 그죠? 점점 넓혀간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쪽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아마존에는 관심도 안 가진 거죠. 아마존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원래 이제 스페인 거긴 하죠.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스페인 거긴 한데 스페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브라질 사람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하면서 오늘날의 브라질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땅은 여기는 온대 지역이기도 하고 광산물도 안 나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땅이죠. 오늘날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있는 그 지역인데 팜파스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바로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수파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여기에 정말 예수파들의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게 이제 식민지 초기에 이 아메리카 대륙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엘도라도를 그렇게 찾았지만 엘도라도가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없어요. 그죠? 없는데 뭐 저기 콜롬비아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근데 1545년에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에서 은광을 차단해요. 그리고 1548년에는 멕시코의 사카테카스라는 곳에서 또 은광을 차단해요. 산 하나가 거의 은으로 덮여 있는 거야. 그냥 산을 그냥 이게 뭐 지하로 파들어가서 광물을 파내는 게 아니라 산을 깎으면 그게 다 은이야. 물론 뭐 이 은을 그 속에서 은을 이렇게 추출해내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은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은은 이코로 돈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1573년에 포토시 강산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처음으로 제조된 은하예요. 그거를 레알 데 아오초, 그죠? 8레알화. 레알이라는 거는 왕의 레이가 왕이잖아요. 그럼 레이가 왕인데 레알 그러면은 왕의 이런 뜻이거든요. 왕의. 그러니까 왕의 레알 마드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왕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왕이 인정해 주는 화폐. 그죠? 8 페소화의 은화, 헤알화, 8헤알화 이렇게. 브라질도 지금 헤알화, 브라질 화폐가 헤알화잖아요. 바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헤알화. 그죠? 헤알화. 이게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인데 요 은 화폐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당 4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될까요? 한 10,000원 정도 될까요? 한 10,000원? 그러니까 10불 정도 되겠네. 그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화폐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국까지 가져와서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 화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받았다는 거야. 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의 순도, 그죠? 순도, 금도 뭐 24K가 있고 18K, 14K가 있듯이 이 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게 막 가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실에서 인정하는 인정 마크를 딱 찍은 거, 이것만이 진짜 화폐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화폐가 진짜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레알이 바로 진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 할 때 그 레알이 그 진짜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화폐. 이거야말로 진짜 화폐다. 왕실에서 인정해주는 진짜 화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화폐들이 정말 무한정 나오면서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럽에서 막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그런 그 시대에 그것들을 수요를 해주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거를 유럽에서는 그 가격 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막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막 그랬던 시기예요. 가격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농주의가 될 것이고, 그죠? 그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서 상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이루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는 그러면은 니들은 오직 이 귀금속 이것만 생산을 해라. 이것만 생산을 하고 모든 물건은 스페인에서 만든 물건들을 갖다가 써라. 그죠? 이 스페인에서 허락해준, 통상원에서 허락해준 그 상인들, 까디스나 세비야 이쪽의 상인들이 이 배를 타고 배에다가 잔뜩 물건들을 실어서 가는 거죠. 그 옆에는 이제 무적 함대가 보호를 하면서 쫙 가겠죠. 그래 가서 이 식민지에다가 주고, 이 식민지에 있는 금과 은을 실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는 스페인이 만드는 물건들은 절대 못 만들겠어요.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스페인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다 못 만들게. 오직 니들은 원자재만 생산을 해라.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스페인 물건을 갖다 쓰라. 물론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물건도 안 하고 나중에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물건 가져다가 팔고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죠? 그러면서 결국 배를 불린 거는 영국하고 네덜란드였죠, 그죠? 스페인은 거쳐갔을 뿐이에요. 그 돈들이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영국과 네덜란드로 다 빠져갔어요.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 힘으로 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나중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찔러 버리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스페인의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 라틴 아메리카는 원자재만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 근데 신기한 게 500년이 지난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는 주요한 산업의 기반이 바로 원자재예요. 광산물, 농산물.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식민지까지는 식민지 정책이 이랬으니까 못 벗어났다고 치지만, 독립 이후에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남미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이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남미 경제 이런 데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런 원자재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